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 줌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의 박지연입니다. 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 실천과 인간과 동물의 유대 HAP 사회복지 특성화 추진을 목적으로 2학기 동안의 우수한 강사진을 초청하여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국내에서 최초로 동물매개치료 전공을 시작한 선구자입니다. 사회복지대학원 과정 안에서 동물매개치료 전공을 설치하고 학문적, 전문적, 임상적 능력을 가진 실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꽤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 교양과정 안에서도 동물매개와 관련한 강의를 신설했고,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부의 특성화 사업으로 첫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첫 번째 사업으로 인간과 동물의 유대인 HAP를 주제로 특강을 시작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반려동물의 고려, 동물학대와 가정폭력, 펫로스, 동물매개 치료, 반려동물 스타트업을 주제로 2학기 동안 HAP 특강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회복지 특강 첫 번째 주제인 사회복지 실천에서 반려동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멋진 특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자이신 김성호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교수님은 현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제품 반려동물 피해 사례 연구 책임연구원, 여러 가지의 반려동물 관련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김성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큰 박수로 엄지척하면서 김성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우수한 강사진 중에 한 명인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복지 실천 반려동물을 고려해야 하는가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업 끝! 하면 좋겠는데 제가 2시간 반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한 70분, 80분 정도 제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많이 듣기로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려인이 한 1,500만쯤 되고요. 반려동물은 등록된 반려동물이 한 1,000만쯤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동물이 이제 반려견이죠. 한 6, 700마리, 10,000마리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누굴까요? 이제 그 어류입니다. 어항에 키우는 햄스터도 있고 토끼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TV만 틀면 이제 반려동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삶에서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 전공자지만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동물복지 그러면 딱 2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동물만을 위한 복지죠. 그러니까 이제 농장동물, 또 동물원에 있는 동물, 실험동물, 뭐 전시동물 이런 경우. 또 한 가지는 그 동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복지. 이제 사역견이나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동물 매개 치료.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한 복지는 없을까?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볼 거고, 그런 것이 단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학문으로서 정립이 돼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와 이 동물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반려동물을 고려해야 하는가?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왜 고려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제가 좀 살짝 재밌게 제목을 나만 몰랐던 사회복지 속 동물 이야기. 사실 대부분 모르세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얘기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를 하시는 이유는 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더 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세상, 내가 원하는 좋은 세상은 뭘까? 이쪽으로 8,535km 가면 유토피아가 나올까요? 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같이 행복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저는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신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에 이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책은 Animals in Social Work.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동물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실천에 녹아낼까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책으로 엮은 거예요. 사실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논문집인데 사회복지 전문 학술지에도 동물을 주제로 한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주제별로 아주 굉장히 쉽고 필요한 얘기들만 잘 모아놓은 책이고요. 이외에 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옆에 책은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휴먼 애니멀 인터랙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소제목으로 소셜워크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미국의 사회사업가 협회, 예, 그 NASW라고 굉장히 이제 큰 조직이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조직이죠. 여기서 사회복지사들 자격증이나 보수교육이나 또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그리고 어떤 그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굉장히 큰 단체인데 여기서 이미 수년 전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람과 동물의 인터랙션, 역동 관계를 주제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사회복지 속의 동물은 단지 동물이 예쁘니까 또 아니면 불쌍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가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 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멀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사회복지 정의는 사실은 나라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통일된 정의는 없는데 세계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모이는 대회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거기서는 10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 사실은 소셜워크인데 소셜워크의 정의를 내려요. 10년에 한 번씩. 근데 2010년에는 정의를 못 내렸어요. 이렇게 의견 통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2014년에 내린 거고, 이게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동의한 사회복지의 정의입니다. 이제 2020년 버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사회복지는 실천에 기반을 둔 전문직이고, 사회 변화와 발전, 사회 통합, 그리고 인간의 역량 강화와 해방을 촉진하는 학문이다. 이거 제가 잘못 보이네. 네, 그렇게 하고, 사회 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사회복지의 중심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및 사회과학, 이론, 인문학과 토착 지식에 근거하여 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 여기에 동물자는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와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실천도 하지만 아직까지 공통된 합의는 못 이뤘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윤리 강령이 몇 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동물 얘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걸 보면 2년 전 세계 사회복지 대회에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15가지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또 지속가능한 개발. 요즘 이제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가 오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삶의 문제인데 그를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소득, 웰빙, 고용, 빈곤. 그다음에 관계 기반의 사회복지 실천, 증거 기반 사회복지 실천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점 강화 교육. 그다음에 정체성, 차별, 사회적 배제.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적 기업, 건강, 정신건강, 장애, 갈등폭력, 이주, 인신매매, 서비스 이용자들과의 교류, 가족과 아동의 권리.
이제 그 수명이 연장되면서 수명의 관점, 윤리적 이슈들, 그 다음에 휴먼 서비스의 기술의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사용 보장, 또 여성 문제. 자, 여성 문제, 인권, 뭐, 이렇게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은 최근 이렇게 뜨겁게 떠오르는 이슈잖아요. 그럼 2년 전에, 이제, 2014년에 세계 사회복지사 대회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의의 동물은 없다 치더라도 2018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2018년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물이 사회복지의 그 주요 주제로는 아직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데 왜 사회복지에서 동물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회복지에 동물을 포함시켜야 하는 이론적 당위성. 세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에코시스템 테오리. 우리가 사회복지는 이제 이론 중심이잖아요. 그 사회복지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관점에서 출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생태 체계적 관점이죠. 여러분들, 세계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사회복지 대학에서는 그 인행사, 영어로 햅시라고 하죠. 인행사가 필수 과목입니다. 두 학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복지를 주제로 하지만 인간의 복지, 인간 행동은 혼자 행동도 아니고 단지 주변만이 아닌 사회 더 나가서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PI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의 굉장히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이 아는 다른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을 우리 삶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생태 체계적으로 인간의 연구하거나 인간의 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실제적인 문제 들어가면 가족 시스템, 패밀리 시스템 티어리.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줌 화면에 댕댕이를 이제 안고 수업 듣는 분들 계신데, 저도 집에서 강의 녹화할 때 우리 댕댕이가 제 무릎 아래에서 코를 곱니다. 아주 그리고 수업이 길어지면 그만두라고 막 이제 짖어요. 이제 그만두는데, 우리나라는 반려인 인구가 이제 한 25% 좀 안 되는 정도인데,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0%가 넘고, 우리나라도 곧 한 30-40%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반려인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인 통계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어떻게 여기는가 할 때, 한 70% 정도가 가족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도 뭐,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들한테 뭐, 언니라고도 하기도 하고, 엄마라고도 하고, 뭐, 오빠, 아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가족으로 여기고, 많은 경우에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 가족 내의 역동이, 이 자녀와 같은 역동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정폭력과 관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좀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강점, 관점이 있죠. 오늘 주제가 요 HAB, 사람과 반려동물의 유대, 휴먼 애니멀 본드라고 하는데, 이 반려동물과의 유대를 통해서 반려동물로 얻는 어떤 그런 혜택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 파란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여성 클라이언트 분이 너무 힘들어서 우물증 심해져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자살을 하면 집에 있는 댕댕이 누가 돌볼고, 그래서 자살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반려동물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반대로 어떤 클라이언트는 반려동물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같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이 두 클라이언트의 공통점은 반려동물과 굉장히 강한 유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를, 건강한 유대가 생기면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유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창한 이론은 아니지만, 휴먼 애니멀 본드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대를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에 굉장히
잘 쓰이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이론적 당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당위성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회복지의 주요 임무는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건 너무 쉬운 말, 당연한 말이죠? 네. 자, 근데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반려동물과 유대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는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예.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동물이 들어가야 한다고. 특히 동물은 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비인간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 그 평등 얘기하고 인권 얘기할 때, 우리 인류의 인권의 발전은 노예제 폐지,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성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갔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종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한 많은 우리 인류상의 그 지도자들이 동물 해방을 주창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많은 페미니스트, 성평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동물의 권리도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건 이제 깊은 얘기라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 또 사회복지는 사회 정의, 약자의 권익을 신장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과는 다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비인간 동물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이런 모든 약자의 그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은 약자의 권익이 증진되면 모두의 권익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이분법에 대한 비판, 동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억압이죠. 사회의 억압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이 휴먼 애니멀 본드는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킨다.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론적으로도 이 사회복지 동물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윤리적으로도 이런 이유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현실에서는 잘 안 될까?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도 의한 거고 외국 논문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에 동물을 좀 포함시켜서 해보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이 반려견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나 관장님이 그거 왜 하냐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하기도 힘든데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죠. 최근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를 많이 경험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공무원도 계시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크게는 아직도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가 강하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반억압, 앞에 말씀드린 사회에서 억압을 좀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회복지의 실천이 좀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의 동물을 포함시키는 실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 새로운 분야로 수의사회 사업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통적인 사회복지 영역, 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외에도 최근에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전문 영역이 생겼잖아요. 이제 뭐 학교 사회복지도 있고, 의료 사회복지도 있고, 정신보건도 있고, 교정복지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큰 병원에 가면 사회복지사실이 있고 사회복지사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프로페션이 생겼는데, 미국에는 수의 사회사업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들이 학교에서 사적으로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미국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일을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이 분야가 앞으로 좀 유망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요 사진은 이제 테네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그 광고 사진인데 주로 4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우리 이제 이번 특강의 주제 중에 하나인 펫로스, 반려동물과 사별, 그리고 평택대학교의 자랑인
동물 매개 활동,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김혜란 이사님이 또 강의해 주실 그 동물 학대와 인간 간의 폭력과의 관계. 예, 이거 굉장히 사실 뭐 쉬운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연민 피로와 갈등 해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소방관들 분들이 굉장히 그 경무에 시달리고 위험에 겪으면 동료가 또 이렇게 다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트라우마도 많이 걸리고 우울증, 자살 충동이 많아지는데 그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신건강 치료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 동물을 대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연민피로를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비극적인 장면도 많이 보고 가끔씩 안락사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을 했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아시지만 그 살아있는 닭, 돼지들을 그냥 산채로 매장한 거죠. 근데 그때 동원됐던 수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서는 안락사를 시행했던 수의 의사 여자분이 자살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 전문적인 상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갈등 해결, 이것도 사회복지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네시 대학 사회복지대학원의 수의 사회복지사 선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미국은 이제 그 선서를 잘 안 하는데 수의 사회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나는 이건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욕구를 돌봄으로써 사회에 대한 봉사를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는 좋은 역동도 있지만 안 좋은 역동도 많이 발생하겠죠. 좋은 역동은 우리가 장려하고 안 좋은 역동은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강점 관점과 증거 기반. 증거 기반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인데 굉장히 법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이 반려동물은 인간과 말을 같은 언어를 안 쓰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증명하는 증거 기반 실천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직업 윤리 강령을 지키고 중요한 단어죠. 모든 종, 사람만이 아닌 모든 종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나의 전문직 실천 과정에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 역시도 사실 이쪽이 굉장히 힘들어요. 안타까운 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마인드풀네스라고 원어에 되어 있는데 나도 역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선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수의 사회사업 분야가 이제 많이 정책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뉴욕에 있는 뉴욕시가 굉장히 크죠. 거기서 보면은 뉴욕시에 한 150개 정도 되는 동물복지 관련 사회사업,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얼라이언스를. 거기서 보면 Toolkit for Social Workers and Other Professionals. 이 150개 정도의 기관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사회사업가들에게,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이 온라인 그 사회복 실천 시스템이에요. 거기서 다른 주제가 DV, 가정폭력, 그다음에 홈레스, 노숙,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플 때 이제 애니멀 호딩 요즘 많이 나오죠. 이 동물을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강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그다음에 펫 릴링키시먼트는 이제 내가 정말 어려운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을 포기해야 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감옥에 간다든지, 너무 아파서 이제 마지막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죠. 아니면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상담과 치료, 그리고 마지막에 동물 매개 치료. 이 부분에서 사회사업가들과 다른 이제 헬핑 프로페셔널들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지를 아예 온라인 그 웹사이트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제가 이제 휴먼 애니멀 본드인데 제가 살짝 한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보면 무슨 단어들이 있죠? 고혈압,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트리글리세리드, 혈중 지방 성분, 중성 지방 감소, 알러지, 천식 감소, 불안 초조, 공격 성향 감소, 자폐증, 알츠하이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 완화, 심장 관련 질환 감소, 이름도 못 들어본 이런 병들의 위험 감소, 가계 수입이 늘어나고 의료비가 절감되고 외로움, 우울증 감소되고 책임감, 행복감은 늘어나고 관절 성형 수술. 이 많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만약에 약이 있거나 치료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죠, 대박.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유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의 일부입니다. 네. 사람과 동물과의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의 이 교감은 이런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분 많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떨어집니다. 뇌 MRI도 찍어보고 호르몬 테스트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반려동물과 옆에 앉아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아니면 쓰다듬기만 해도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물릴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요. 그 정도에. 네. 그리고 반대로 반려동물도 개를 데리고 MRI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사진을 보여주면 개 뇌에도 사람의 옥시토신, 사람이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반응하는 그런 그 뇌의 반응과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고요. 서로에게 좋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휴먼 애니멀 본드예요. 이렇게 강의하면 이제 3시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나갈게요. 미국 수의사협회에서 내린 정의인데, 인간 동물의 유대관계, HAP죠. 이거는, 여기서 키워드는 인간 동물 사이에, 여러분 줄 수 있으면 상호 유익입니다. 상호 유익.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 그 역동적인 관계로 인간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복주에 필수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사람, 동물 및 환경의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사람과 동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의 그 유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유익한 이제 이익을 보는데 동물은 어떠냐는 거죠. 동물이 만약에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동물이 학대를 받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한 상태여야만 이거는 휴먼 애니멀 본드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물 매개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활동에 참여하는 반려동물이 좀 피곤하거나 싫은데 억지로 한다 그러면 이 동물은 이제 안 좋겠죠. 근데 이 동물이 억지로 할 경우에는 효과가 실제 떨어지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떤 그 사회복 실천, 테라피 세팅에 있을 때에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동물의 복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사회복지 하시는 분 전화가 와요. 우리 복지관에서 그 독거 어르신들이 계신데 유기견도 많다고 그러고 유기견들을 그냥 좀 연결해 주면 어떨까요? 이게 물건이면 괜찮은데 반려동물은 생명이고 15년 이상을 삽니다. 근데 이분이 반려동물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처음에는 예쁘고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힘들어져요. 사람도 힘들어지고 동물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포함한 사회복지에서는 사람 물론 동물의 복지도 꼭 고려해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도식으로 해본 건데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 아까 그 사회복지사 가이드 책에는 휴먼 애니멀 인터랙션이었죠. 사실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은 모든 관계가 상호작용이에요. 먹는 것도 상호작용인가? 네, 상호 아닌가?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는 거, 일방적으로 만지는 거 다 상호작용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아래 동물보조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멀 어시스트 인터벤션. 요거는 이제 치료와 뭐 활동과 교육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 오른쪽은 인간 동물 유대. 그래서 인간 동물 유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동물이
유대를 느끼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 그래서 동물보조 개입도 서로에게 유익되는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인간 동물 상호작용, 뭐 폭력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 인간 동물과의 유대, 건강한 유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회복지에서 그 휴먼 애니멀 본드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외로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격리를 줄이고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베네핏에는 리스크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들고 신체적으로 돌보기가 어렵고 또 어르신들이 편찮거나 사망했을 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반려동물 잘 못 돌보면 건강한 인간-동물 유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것은 동물이 잘 보호될 때만 가능하다. 제가 빨간 줄로 크게 써봤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데 휴먼 애니멀 본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요거는 사람과 동물의 그 유대만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그냥 홈페이지에 떠오르는 거 보면 알러지,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건강한 노화가 올 수 있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적 그 고독이 감소되고 직장에서도 훨씬 더 행복해지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암 환자,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달, 뭐 심장병 다 좋다고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례를 좀 볼게요. 요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인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무슨 사진 같아요 지금 이거? 책을 누구한테 읽어주죠? 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강아지한테 책을 왜 읽어줄까요? 자, 여기는 유기견 센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강아지들은 누가 버렸거나 뭐 잃어버린 이제 개들이죠. 자, 이 개들에 있어서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 가장 행복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개들을 예뻐하는, 좋아하는, 자기들도 좋아하는 집에 새롭게 입양 가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 버림을 받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앞에 안 나와 있고 저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 나오죠? 강영욱 같은 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설채원 이런 사람이어서. 자,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딱 그러고서 이제 막 훈련도 하고 사람하고 친하게 하는데 사실 TV에 나온 거만 그렇지 쉽지가 않거든요. 강영욱 훈련사가 와도 대통령이 와도 어려워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 꼬맹이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면 강아지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 이러고 듣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희귀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구글 들어가서 애니멀 쉘터, 뭐 북 리딩 찍어보면 이런 그림이 쫙 나와요. 그만큼 보편화된 프로그램이죠.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려견은 사람한테 못 가면 결국 안락사 되기 쉽거든요. 그럼 반려견의 복지에 좋은 거죠. 이 유기견에. 그 누구한테 좋을까요? 사실은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왜? 이 유기견들이 센터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유기견들을 또 결국엔 또 안락사를 시키면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누구 돈이에요?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이 세금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내가 강아지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 동원이 돼가지고 책을 읽어준단 말이야. 이거 아동학대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재밌는 사실이 이 아이들이 책을 읽으러 갈 때 엄마 아빠들이 같이 갑니다. 심지어는 $5, $10 그 입장료라고 하나 프로그램 참가비도 내요. 왜 낼까요? 이 아이들한테도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유익하지? 책 읽어주는데? 자, 여러분들 요즘은 비대면이니 걱정 없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저기 발표할래 두고 그러면 다 거기 내리시죠. 책 읽으려면 싫으시죠. 왜 그렇죠? 틀릴까봐. 내가 틀렸을 때 친구들이 웃고 선생님이 혼낼까봐. 그래서 굉장히 남 앞에서 책 읽고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하면 말 더듬고 사람 앞에 서는 걸 되게 무서워하죠. 근데 요 강아지들은 너 발음 틀렸어. 책 똑바로 읽어. 그런 말을 하나야 안 하나요? 정말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어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발표력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불쌍한 개인 줄 알았는데 참 이쁘구나. 다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와보면 제 가슴이 아픈 게 토끼 데려다 놓고 강아지에서 만지는 거 시켜요. 만지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만지는 당하는 이 토끼나 이 양들은 힘들어요. 근데 어린이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는 내가 아무 때 만져도 돼.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아무 때나 만져도 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쌍한 반려동물이 이게 귀중한 생명이구나 하고 생명 감수성을 느끼고 책을 읽어주는 아이와 아무 때나 돈 몇천 원 내고 구경하고 만지도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도 좋고 반려견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이 유기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들이 말 더듬는 경우에 이거 짜라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한 적 있다 그러고 요거는 노숙자. 노숙자. 이 오른쪽 보면 노숙자가 강아지랑 이분 되게 유명해져서 언론 타신 분이에요. 자, 노숙자. 야, 지 몸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무슨 개를 본다 그래. 이런 분 보면 자기 밥은 못 먹어도 강아지 밥은 챙겨줍니다.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가서 내가 개입해서 개를 못 키우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분에게는 이 반려견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노숙자 그러면 노숙자가 굉장히 사회에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노숙자분들이 다른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범죄나 어떤 사고에. 그래서 이렇게 개가 있으면 그런 범죄로부터의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이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노숙자분들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술도 많이 드시고 또 마약도 하고 뭐 노상방뇨도 하고 이렇게 막 크고 작고 사고를 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고를 치면 다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면 이 개는 어떻게 될까요?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사고 쳐서 잡혀가거나 어디 수용하게 되면 내 개는 누가 돌볼 거래 가지고 그 범죄를 안 저지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어떤 것보다. 그래서 잘 지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내느니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댕댕이랑 같이 살아보자. 이런 재활의 동기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왼쪽에 있는 내 어깨의 고양이 밥이 그렇게 해서 대박난 케이스입니다. 영화도 나왔고 소설도 나왔죠. 제가 사실 동영상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굉장히 잘된 영화고 실제 사례를 소설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홈레스 쉘터, 노숙인 쉼터에 가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거의 다 운영합니다. 가서 반려동물 예방주사도 놔주고 사료도 주고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그런 것들 운영을 해요. 그런 것들 다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죠. 자, 요거는 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이제 소녀인데 벨라라는 소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엄지공주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진 분이 있는데 이 병은 키가 안 자라고 뼈가 굉장히 약해서 조금만 부딪히거나 세게 안아도 뼈가 부러지는 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대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 벨라라는 이 여학생이 목발을 하고 다니는데 목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그레이트 데인, 조지라고 하는 그레이트 데인을 이제 만나고 나서는 잘생겼죠. 그리고 키가 크니까 딱 잡고 다니면 키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랑 바다 수영도 가고 뭐 눈썰매 타고 학교에 뭐 카페테라도 다 다닙니다. 아주 등등. 그래서 유명해져가지고 페이스북 가면 스타예요. 미국의 주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영상을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벨라와 조지 찍으면 다 나와요. 네.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단지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나 이 장애인 서비스견이 아닌 서로 이렇게 친해져서 서로에게 이렇게 교감을 주고받는 관계, 굉장히 행복한 관계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셨고요. 요거는 이제 대만의 호우통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그 사람들 줄 쫙 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석탄업이 쇠퇴하면서
기존의 이 탄광 근처의 주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마을이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마을을 경제적으로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카지노를 만들었죠. 정선에 카지노를 만들었죠.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대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허우통이라는 이제 탄광지대인데 석탄 산업이 쇠퇴하니까 사람들 한 명, 두 명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키우던 고양이들이 길에 나와 앉아서 밥을 굶은 거죠. 근데 남아있는 주민들이 자기도 어려운데 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산의 경치랑 고양이들이 그냥 태연하게 노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가지고 이 마을이 점점 고양이 마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광을 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도 허우통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허우통 찍으면 그냥 동영상이 수십 개가 나와요. 이것도 인터넷 제가 가서 그냥 캡처해 온 건데. 그래서 고양이를 잘 돌보니까 주민들도 이제 고양이 덕에 먹고 사는. 대박이 났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사람과 동물의 관계. 고양이 싫다고 많이 버리고 막 쥐약 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 돌봐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 네. 제가 사례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 어시스티드 인터랙션. 그 동물 매개 활동이죠. 그래서 보면 메뉴에 휴먼 애니멀 본드가 나와 있고, 그 아래 인터랙션, 그리고 뭐 인터벤션, 그 아래는 이제, 애니멀 어시스트 액티비티, 그 다음에 애니멀 어시스트 테라피,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종류별로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정의마다 다르고, 근데, 테라피는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확실히 병을 진단해야 되고, 또 치료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증거 기반이 필요한 거고, 액티비티는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매개 활동인 거고, 에듀케이션은 다르고, 이제, 이렇게 세분화가 돼서, 뭐, 협회도 있고, 전문단체도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대학교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정말 제가 반갑고 좋은데, 많은 경우에 자격 요건이 좀 안 된 경우, 또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동물 매개 활동에 뛰어드는 분이 많아서 부작용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 영역이고 수요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전에 메르스 때문에 중요하게 된 개념이 이제 원헬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과 동물과 환경의 건강, 보건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원헬스 관점에서 동물을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원웰페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애니멀 웰페어, 휴먼 웰빙, 엔바이러먼트, 컨저베이션, 환경 보존과 사람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는 연결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동물을 이제 포함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 김혜란 이사님이 강의해 주실 부분인데 사람이 동물에게 하는 학대는 사람 간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게 링크 띠오리예요. 링크 띠오리는 사실 조금 찬반의 여지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정폭력, 그 다음에 범죄, 아동폭력이죠. 아동학대, 그 다음에 동물학대,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그 성인들에 대한 폭력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사회복지사,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돼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멍이 들어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 할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미국에는 이제 크로스 체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가정 방문을 해서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 하는데 아이가 학대의 정황이 있다. 그럼 신고를 하죠. 근데 뭘 더 해야 되냐면 그 집에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다. 그럼 반려동물도 학대를 당하는지를 신고하는 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걸 크로스 체크라 그래요. 반대로 반려동물이 다쳐서 왔어요. 특히 수의사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학대당한 거지 그냥 어떻게 놀다 다친 게 아니야. 그러면 수의사는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더 나가서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는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동물에 대한 학대와 사람에 대한 폭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메스틱 바이런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희생자들이
여자들인데 그 가해자 남자들이고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반려동물 때문에 이 폭력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얘를 두고 집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얘를 두고 반려동물을 받아주는 쉼터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동물 이용해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뭐 강아지 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안 하면 강아지 못하게 해줄 거야. 너 강아지 하지 말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나 이 상대방을 굉장히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 그래서 사회복 실천에서 특히 폭력 관련해서는 이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이제 다음 내용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사람과의 폭력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자, 국내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처음 파트 1이라고 했는데 파트 1은 조금 이제 어두운 사례입니다. 네. 그 왼쪽에 있는 아저씨,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 아래에 있는 이제 아주머니인데 이분을 보시면 이분은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저도 여기 출연했었습니다. 저한테 그 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가족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분은 그 장애가 있는 어르신 한쪽 몸을 못 쓰세요. 근데 그때 6년 전이니까 지금 한 8년 전쯤 됐겠네요. 요 복순이라는 개를 데리고 왔어요. 사갖고 왔어요. 비닐봉지에다가. 얘랑 너무 친해진 거야. 그래서 뭐 추운 겨울에 내가 뭐 얼어 죽을 뻔했는데 강아지를 껴안고 자서 안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픈데도 얘 강아지랑 떠나기 싫다고 그래서 병원 안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 강아지를 돌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는 표정이 되게 사람 무서워하는 표정이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사람도 만지지 못해요. 만지지 못하니까 발톱을 못 깎아요. 이 강아지는 산책을 하면 자연적으로 발톱이 닳기 때문에 안 깎아도 되는데 집에만 있으면 깎아줘야 되거든요. 안 깎으면 발톱이 길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이 프로를 보면 발톱이 한 5cm? 거의 그냥.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못 돌보니까 집안에 이 복순이의 똥과 오줌이 천진 거예요. 똥과 오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오줌 때문에 이제 바퀴벌레, 구더기. 그래서 집안 벽진이, 오신이 모두 다 벌레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와서 청소를 싹 해줬어요. 한 4년 전에. 구청 사회복지 사례관리팀에서 온 거죠. 근데 걔는 만지지 못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있으니까 또 다시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까지 연락이 와서 저도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나가서 했는데 이분은 이후에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좋은 데 깨끗한 데 이사 가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굉장히 좋아졌고 가끔 저한테 연락도 하시는데 사회복지 공부하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자, 오른쪽에 계신 할머니는 한 2년 전 케이스인데 이분도 젊어서 이혼하시고 이분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진 쓰는 걸 이렇게 요 옆에 있는 강아지, 까만 강아지 있죠. 이혼하시고 한 40년을 강아지하고만 사셨어요. 얘 엄마의 엄마, 할머니랑 막 같이 산 거죠. 지금은 이 강아지 한 마리랑만 하고 계셨는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 현관에서 복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데 이 강아지 두고 안 가신다 그러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진 않았죠. 응급실에 가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설득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시는 거죠. 내가 가면 못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면 얘는 죽일 거 아니냐. 난 안 간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절대 안 죽일게요. 약속을 하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봤는데 제가 가서 하필이면 또 그때가 설날 연휴여가지고 도울 사람도 없어서 저도 가고 뭐 주변 사람도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만나 뵀죠.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는 첫 마디가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할머니 절대 강아지 안 죽이고요. 잘 돌볼 테니까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못 드셔가지고 몸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잘 드셔야 납니다.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사례관리 회의를 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태어나시면 요양원에 가실 수밖에 없을 거고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이 강아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강아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강아지를 돌보게 됐고, 할머니한테 가서 절대 이제 강아지를 나쁘게 하지 않게 약속을 하고, 할머니 잘 드셔야 되고, 제가 병원으로 사진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할머니가 병이 유독하셔가지고, 면허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할머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잘 드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집에 지금 잘 계시고, 사례 관리가 필요 없어 사례 관리도 안 해요. 그전에는 강아지만 보고 사람도 싫어했는데, 사람도 만나고, 저희 학교에 학생들이 찾아가기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강아지는 죽었어요. 할머니 잘 못 돌봐가지고. 병이 깊어졌는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도 지어다 드렸는데, 약을 먹일 수가 없어, 할머니가. 그 강아지 죽었는데, 죽을 때 제가 같이 가서 이제 강아지 죽는 거 순간에 같이 있었고, 저희 과 학생들이 같이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강아지 장례까지 다녀왔어요. 그 비용은 모 단체에서 해결해줬고,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지금은 강아지 없이 잘 살고 계세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 아래 아주머님도 TV 여러 번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만나뵌 적도 있는 분이라서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고양이 90마리랑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애니멀 호도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고, 애니멀 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걸리고, 한 케이스 해결하는데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평택 근처에 있는 시에서도 물어물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서울에도 많이 있고, 저희 학교가 있는 노원구에도 케이스가 현재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사회복지사, 구에서 사례관리팀, 그 다음에 보건팀,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문제니까 이 건축팀, 건축 관련 부서, 그 다음에 정신보건부서, 동물단체, 다 동원이 돼야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하나 해결하고 있긴 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해결을 할 때 여러 단체가 일을 하지만, 코디네이션, 이 주도를 누가 하느냐? 이건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외국도, 이 애니멀 호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다른 문제가 깊어지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사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외로움 달래려 키우는 반려동물, 노인 취약층에는 관리사각지대.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외롭고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고요. 할머니 얘기 나왔고, 그때 이제 사례 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이렇게 가계도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하나 얻어서 논문에 쓰려고 그러는데,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 관리에 이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개 10살 돼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외국에는 가계도를 여러분들 가족 테라피 할 때 가계도 그리잖아요. 가계도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개는 이렇게 여기처럼 다이아몬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아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하거나 가족 복지할 때 반려동물을 빼고는 하진 않아요. 이 정도로 보편화가 돼 있다. 요 케이스 얘기했고, 이 케이스는 이것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소개된 케이스인데, 이분도 장애인 분이에요. 이 몽이가 이제 이 장애인분하고 이제 친한데, 활동보조인, 그 다음에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가 오시잖아요. 근데 오면 이 몽이가 요양보호사를 삼촌 옆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 시간대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누구죠? 강용욱 씨 딱 갔죠. 가다 보니까 몽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삼촌을 지키려고 한 거다. 그래서 몽이가 너가 안 지켜줘도 돼. 요양보호사님 도와줄 거야. 이렇게 가서 살짝 훈련을 하고 싹 도와줬어.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요양보호사님들이 장애인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개가 있는 경우는 싫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개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려동물 특화된 요양보호사를 좀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훈련을 하자. 그리고 그 중에 반려동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할 줄 아시는 분이 가면 그분은 되게 도움이 많이 받는 거고, 동물을 싫어하고 모르는 분이 가면은 싸움만 하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많지만 이제 이 환자,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하려면 반려동물 특화된 사람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그 할머니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면
그 까만 강아지 잘 보고 약도 먹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이것도 사회복지 영역이다. 이거는 뭐 아시죠? 최근에 그 국회의원이 국회를 못 들어가서 뭐 난리가 났었던, 예,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애니멀 호더. 실제로 반려견의 죽음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분도 있다. 이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 최근에 이제 그 이웃 갈등 1번은 층간소음, 2번은 주차 시비나 이제 그 담배 연기인데, 최근에 반려동물 관련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모 구에서는 반려동물 갈등 해결사라는 뭐 제도도 만들었는데, 만들기 잘했는데, 전문가가 없어 운영이 안 돼요. 네. 제가 있는 노원구에서 내년부터는 요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패티켓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갈등,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장애에 대해서, 님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네. 이런 얘기들은 뭐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건 좀 긴 얘기 짧게 말씀드리면, 사람과 동물의 유대가 건강해야만 서로 좋은데, 사람과 동물의 유대가 취약한 계층이 있어요. 저소득 반려인, 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주거약자. 주거약자는 누구냐? 내가 강아지랑 월세 살고 있는데, 강아지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난감한 거죠. 그죠? 그런 경우죠. 가정폭력 피해자, 수의 관련 직종 종사자, 펫로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돌보는 지식과 인식이 좀 어려운 분들, 지리적 물리적 접근이 약한 분들,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인데,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취약하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제가 취약계층, 소외계층, 유연집단, 요건 제가 만든, 사실 이런 얘기도 한데, 다른 사람이 만든 이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취약계층 그러면 그분들은 다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독감 예방 주사 맞잖아요? 독감에 취약한 계층은 누구예요? 뭐, 연로한 분, 병을 앓은 분, 뭐,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취약한데, 독감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예방주사 맞으면 되거나 면역력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방주사를 맞기 어렵거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소외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언더서브드.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취약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소외되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한테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바이러스란 위험이. 에이드는 뭐예요? 면역을 높이는 어떤 그런 뭐 건강식이나 예방주사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분들, 취약계층에 위험이 되는 걸 없애고 도움을 주면 취약계층은 취약하지만 그냥 취약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소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제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론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저소득이니까 취약할 거야. 저소득이니까 강아지를 못 돌볼 거야. 불쌍할 거야. 절대 아니에요. 잘 사는 집 많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해주면, 좀만 도와주면 강아지랑 잘 살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앞에 나왔던 강아지 반려동물이 준 혜택 중에 우울증 감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우울증이 있는데 반려동물하고 잘 지내면서 우울증 해결됐습니다. 좋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강아지가 없었으면 우울증 치료하기 어떻게 했겠어요? 약을 먹거나 다른 걸 썼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강아지랑 잘 살면은 우울증 약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랑 잘 살도록 조금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치료의 목적, 예방의 목적이지 돈을 헛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면, 돈을 쓴다 그러면 사람한테 쓸 돈도 없는데 무슨 개야.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만 지원을 하면, 조금만 에이드를 하면 취약하지 않다. 위협이 없어지고, 이 지원을 하면 그냥 취약하지만 굉장히 잘 살 수 있고 취약한 것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제 이제 이론인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 반려인이 돈이 없으면 취약해지는 거예요. 아플 때, 강아지가 아플 때. 신체적, 인지적으로 좀 어려운 분이 반려동물 못 돌보게 되면,
약을 못 먹이거나 뭐 하게 되면. 장애인이 못 돌보면, 아까 같은 경우죠. 주거약자, 주거공간, 장애, 주거계약 이걸 활동 잘 못 돌볼 때, 가정폭력 피해자, 아까 말했던 것들. 이럴 때 이분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위협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제 위험 치단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유의 사항이 있죠. 재난 피해자. 최근에 이제 외국은 미국에서는 카트리나 홍수 이후에, 일본은 지난번 대지진 이후에 재해 시 반려동물 대피 구조가 법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멀었어요. 제가 지난번 포항 지진하고 강릉 산불 때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거의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요.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사람. 실제 외국에 있는 사례인데 지나가다가 억울하게 수감이 됐는데 반려동물을 두고 가가지고 반려동물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요양원 입소, 아까 할머니 같은 경우, 요양원 입소나 장기 입원 같은 경우, 반려동물보다 먼저 죽는 경우, 직장에 가야 되는데 반려동물을 못 돌보는 경우, 주거 공간이 어려운 경우, 애니멀, 이런 분들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특수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은 당장 개입이 필요한 분들이죠. 자, 그래서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협은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그죠? 이거 이제 일어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취약점은 지원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아까 같은 할머니나 발톱 길었던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 좀만 도와드리면 잘 사시거든요. 돈이 별로 안 들었어 실제로. 네. 그래서 위험은 줄이고 예방하고 이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서브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은 투를 맡기, 우리는 개시경도 못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펫샵을 없앴다. 동물을 샵에서 사지 않고 오로지 구조한 동물만 팔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유기견 생기는 구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법을 제안한 하원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법은 매발 가진 우리 친구들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텍스페이어의 승리라는 말을 했어요. 납세자들의 승리다. 왜? 유기견을 돌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 웰페어와 휴먼 웰페어는 링크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노인 시니어를 위한 펫케어라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은 영어 보시면 밀스 온 윌스 팔스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밀은 밥이고 휠은 바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도시락 배달할 때 차로 가잖아요. 그걸 밀스 온 윌스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반려동물 있는 어르신 집에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를 갖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도 사료를 드리면 좀 도움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기 밥을 강아지, 고양이를 줘요. 그러면 노인분들의 건강 균형이 깨지고 또 사람 먹는 짜고 매운 밥을 먹는 고양이, 강아지들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료를 주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장애 있는 가족 집에 가족들이 방문을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사료를 들고 아빠랑 자원봉사하는 게 대부분의 복지관에는 다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래서 노원교색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푸드뱅크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제가 한번 견학을 가보고 싶은 데인데 영국에 있는 요양원인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소할 수 있는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은 집으로 자원봉사 찾아가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이상이. 그래서 목욕시켜주고 산책시켜주고 반려동물하고 요양원 가도 산책 못 시켜주니까 자원봉사자가 매일 가서 산책봉사 이런 미용봉사 해줍니다. 자, 이런 것들 많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뉴욕시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제 포털이고, 요 노숙인 돕는 사이트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8살에서 People and Animal Living Safe,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산다고 여기 여자 얼굴 살짝 나와. 왜? 이분의 초상권 때문에 그렇게 걔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쉘터입니다. 뉴욕에서 처음 생겼어요. 다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반려동물 위탁이 아니라 뭐죠? 우리나라 포스터홈. 뭐라 그러죠, 그거? 포스터홈? 위탁보호, 예.
그리고 호딩 관련해서도 다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합니다. 법률 지원 기관도 있고요. 반려동물 관련 유언이나 내가 먼저 죽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미리 다 돕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혼할 때도 반려동물 이혼 전문가들이, 변호사들이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 것인가 싸우는데 이걸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이 정도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 우리나라 소개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오실 우리 김혜란 이사님과 같이 한 건데,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역 공청회를 할 정도로 지금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근처 복지관에서는 3년째 반려동물을 데리고 복지관에 와서 교육을 받고 지원을 복지관 직접 해주고 자원봉사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노원에 있는 복지관들이 그거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연합 선언도 했습니다. 급식소 중성화 수술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강동구에, 요거는 작년에 국회에서 주는 상도 받았어요. 지역사회 복지죠.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 지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이건 제가 좀 관여한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쉘터 갈 때 대신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동반 입소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질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멀었다가 설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면 여기 가서 일하시면 돼요. 대통령 공약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세상이고, 국회에서도 지금 열심히 반려동물 관련 법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동물을 같이 살려면 법도 좋아져야 되고, 이제 이런 나온 활동도 필요하고,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지역사회복지에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바뀝니다. 커뮤니티 케어로. 이것도 긴 얘기인데 거기에 꼭 반려동물 돌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장인데, 아직까지는 제 목소리 약해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같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 혼자 계시는 집에 형광등을 고쳐주려면 커뮤니티 케어에서 가서 도와주거든요. 그럼 반려동물 잠깐 맡아주거나 약 먹이는 것도 해줄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가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얘기하면, 사례관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다가 그 집에 반려동물이 문제가 있어. 이런 케이스가 저한테까지 이제 오거든요. 아직은 국내 사례관리에 반려동물 넣는 게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름아름 하는 게 한계도 있고, 아름아름 하신 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모아서 우리가 좀 하면 사례관리 내에서도 반려동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테이크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저랑 봉사도 하시면서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미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휴먼 엘리먼트 본드에 근거해서 어린이, 가정, 노인, 클라이언트 발달, 정신건강, 우울증, 중독 치료들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에 있는 유기견 센터 티어하임을 영향받아서 굉장히 좋은,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은 유기동물 보호소가 생겼어요. 경기도 파주에. 좀 멀긴 한데, 그런데 저랑 같이 가서 책 읽어주기도 하고 인터넷 중독 치료도 좀 하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물학대와 인간대 폭력, 이거는 사회복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범죄학 쪽에서 많이 합니다. 이건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펜노스, 저희 강아지도 아파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갑자기 늘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 동물들이 지금 나이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떠납니다. 근데 펜노스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지금 심리학 쪽에서 조금 하고 있고, 미술치료 하시는 분 좀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유학을 가고 싶을 정도로 지금, 저는 공부를 좀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은 굉장히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유망하기 위해서 꼭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려동물도 좋아하고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하고 싶고 내가 상담을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해볼 만한 부분이고, 다행히 우리 이번 특강 주제에 펜노스 전문가가 오시죠.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그냥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 지금 너무 쉽게 반려동물을 들이고 유대가 생기는데 문제는 아무도 해결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그리고 꼭 그 연구. 저는 모든 그 실천에 있어서 연구를 해요. 뭔가 자료를 남겨야 되고, 근거를 남겨야 되고,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소개시켜 준 것처럼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반려동물 입은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피해 가족을 만나면 인터뷰를 하는데 다 제가 하나하나 논문을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국내나 세계에 알려가지고 원헬스, 이 사람과 동물의 환경의 중요성도 알리지만 펫로스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분들. 왜? 반려동물 펫로스는 사람에 대한 상실은 위로도 받고 또 사고 같은 보상도 받는데 반려동물 죽었다고 슬퍼하거나 뭐 직장 안 나가거나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비웃거나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슬프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펫로스는 그래서 드러내지 못한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연구를 더 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성도 알리고 또 치료 효과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고 이거는 하고 싶어서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현장에 욕구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문제 해결을 못해요. 전문가가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관련 동물도 좋아하고 이런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아직 그 초기 단계니까 하시면 전문가가 돼서 저처럼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재밌게 또 보람있게 이 사회복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또 수업이 길면 또 안 되죠.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최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진심? 네. 진심? 네. 그래서 학생들 대표에서 네. 질문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살살.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에서 네. 동물이랑 함께 하려고 강의가 그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제도적 변화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내에서는 아직 큰 움직임은 없고요. 그냥 그 동물보호법에서는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동물보호에서도 사람과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제 뭐 패티켓이나 맹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는데 그 복지 쪽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시도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도 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이냐라는 선입관 때문에 뭐 아직 그 발의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입법화가 안 되는데 말씀드렸던 그 가정폭력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그 취약계층을 좀 지원하는 문제들은 이제 좀 법률까지는 아니어도 지역 조례로는 조금씩 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길고양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이미 그 조례로 다 돼 있고, 근데 이미 그 법률로는 그 동물을 보호하고 인간의 복지를 뭐 증진한다가 돼 있지만 이제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먼저 정착이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회적 왜냐하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이제 법으로 정해놓는 것은 굉장히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직까지 법으로 사회복지까지는 두드러지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호 쪽에서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 보호는 대부분 동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동물 학대로 보호하는 것인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 두 번째는 제가 학생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네. 학생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 네.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네. 하면 제 네.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온 지 7년 좀 넘었어요. 처음에 와서 제가 막 떠들고 다니는 게 몇 개 있어요. 제일 많이 떠든 게 이제 동물복지고 기본소득도 떠들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기본소득 얘기하니까 학계 발표가 왔는데도 교수님들도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지금 기본소득이 되게 당연하게 돼버렸잖아요. 동물복지도 처음 했더니 저 별난 인간
뭐 약간 좀 아싸 이런 이제 대우를 받았는데 이렇게 평택대에서도 불러주시고 국회에서도 부르고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부르고 다 불러요. 왜?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어떤 블루오션을 찾아서 내가 그 출세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뭐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는 건 얄팍한 건데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데 나는 어차피 하는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 새로운 분야를 하면 전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생활체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체육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생활체육사로는 안 가지만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잘 알면은 취업이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더 발전시키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론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 동물 관련한 실천은 현장에서는 아직은 뭐 이렇게 수요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면접을 할 때나 앞으로 이런 일이 필요할 때 내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때는 분명히 쓰일 것이다. 최근에 이것도 노원구 얘기인데요. 노원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활 프로그램 중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펫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 졸업하신 분이 올해 취업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늘어날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해서는 동물 보호 단체들이 주로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동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데가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잘 모르세요. 저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워크숍도 하고 막 그랬더니 사회복지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 다음에 동물복지만 해서는 안 되는군요를 이제 깨달기 시작하셔가지고 그쪽에서도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이 우리랑 일하면 좋겠네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는 그 팀에 지금 마포구 서대문구 쪽에서 하려고 있는데 그 지역의 공무원들, 그 지역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전문가들이 지금 팀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물복지만 전문은 안 하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고 내가 정말 난 하고 싶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펫노스, 애니멀 호딩, 그 다음에 그 동물 매개 활동들을 더 공부하시면 그건 뭐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실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해야 돼야지. 바리스타 막 뜬 다음에 하면 늦잖아요. 사실은 이제 얄팍하게 하면 안 되지만 뚝심을 가지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내가 동물도 좋아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싶다 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한 만큼은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한국에 올 때 전문가 소리를 들을 만큼 아니었었는데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또 요청이 오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연구를 하게 되니까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내가 전문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일이 이제 어떤 그 상승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동물복지가 아니어도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하나 하되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열심히 하면 사회복지는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물 관련된 일이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수의사회에서 다들 그 선언 나왔지만 내 스스로 마음 챙김을 잘 할 수 있는 나도 내 마음의 그 정서적 건강을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사회복지 자체가 그래요. 자살을 다루고 폭력을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동물 쪽 일은 사실 내가 무슨 일 했더라도 마음으로는 전달되지만 강아지가 사회복지사님 고마워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또 이 일을 이해해 주지 못한 사람이 많고 방법론이 달라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 쪽에서 내 마음 좀 잘 챙기면은 일은 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도 또 도전해 보시고 유학 다녀오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 컨설팅 해드릴게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주제로 해주시고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언론사에서도 많이 오는데 제일
기분 좋은 연락은 학생들한테 올 때예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뭐 학교사에서 뭐 질문 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동아리에서 동물복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교수님 뭐 자문 받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서 제가 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우리 학교 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 제가 우선순위 1번으로 두고 제가 뭐 상담이면 상담, 자문이면 자문 하는 활동도 자문봉사 활동이라든지 같이 한 활동도 같이 꼭 할 테니까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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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